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정리하자면 돌아온 머스크의 시간, 다운사이클 종료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숫자로 볼 때 중요했던 것 몇 가지를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로 크레딧 매출은 생각보다 두 분기 연속해서 강세였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약 3%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꽤나 높아진 모습이었죠. 두 번째로 에너지 매출은 선적 타이밍상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QOQ 기준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매출 비중에서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슈퍼차저 사업부의 매출과 마진율이 올라오면서 서비스와 기타 사업부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진율 상승이 기여한 서프라이즈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사업부의 마진율 자체는 2024년 2분기 값이 유난히 아래로 튀었던 것을 제외하고 보면 최근에 5개 분기의 평균값 정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머스크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던 2022년 10월 트윗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4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침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글로벌 매크로 전반의 톤다운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024년 봄까지 미국 기업들의 레버리지론 채무 불이행률도 크게 늘었다가 2024년 봄부터 감소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침체를 겪었고 많은 수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곧 이어졌던 2023년부터 2024년의 하반기까지 모두 두 번째 웨이브를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는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제품과 연구개발, FSD 컴퓨팅 확보, 사이버트럭, 모델2, 사이버캡과 세미, 옵티머스 4680, 리튬 정제 등을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 2003년 테슬라가 설립된 이후 2016년까지 모델 S와 X가 이끈 성공을 겪었다면 22년까지는 모델 3와 Y가 첫 번째 대량 상승 모델로서 크게 성공하여 첫 번째 웨이브를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모델 2와 사이버캡이 두 번째 대량 생산 모델로서 성장의 파도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점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두 번째 웨이브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취약한 구간을 지나고 있으며 이제 거의 다 지나간 셈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두 번째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가 멕시코와 기가 상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우주의 스페이스X와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는 약간의 부스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 시의 두 번째 웨이브의 핵심 기지인 기가 멕시코와 기가 상하이가 사실상 쓸모없게 될 수 있을 것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두 번째 웨이브의 핵심은 차량당 생산 비용을 하드웨어 측에서 대량으로 낮추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꾸준히 미국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말하면서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산 자동차 혹은 외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1.0 시기에도 2019년에 한 번, 2020년에도 멕시코산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었고 트럼프 2.0에서도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머스크의 생각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멕시코에서 차세대 제품의 생산 타임라인이 어떻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현재 일부 대선 후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멕시코는 현재 투자가 중단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렇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12개월만 볼 때는 기가 텍사스에서 2025년은 저가형 차량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2026년부터 대규모 성장을 위해서는 기가 멕시코와 기가 상하이가 각각 서방과 아시아 쪽에서 모델2와 사이버캡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시간이 꽤나 많이 남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2의 친구는 가까이 하되 적은 더 가까이 하라 이런 의견처럼 공개적인 지지를 밝히지 않다가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7월 24일을 앞둔 7월 16일 트럼프 후보의 매달 45밀리언을 후원하는 식으로 트럼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뛰어들 때는 기가 상하이와 기가 멕시코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주력하는 요소이지만 머스크에게는 가장 필요한 영역들이었죠.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이점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것처럼 머스크는 가장 필요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편입니다. 현 상태 유지가 친구라면 당선 시에 잃을 게 없어 보이는 많은 옵션들은 자신이 투신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4680 진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터리 데이가 2020년에 있었으니 이제 비로소 4년 만에
논4680 배터리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머스크는 각종 인센티브와 관세를 모두 고려하고 배터리가 미국까지 오는 것을 고려한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4680 내부셀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달성하진 못했지만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은 많다는 의미였죠. 테슬라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셀이 북미에서 가장 비용 경쟁력 있는 셀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배터리 가격과 물량 및 제품 계획 수립에 대한 리스크 관리 또한 성공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식정극, 양극과 음극에서의 진전, 자체의 리튬 정제 등 오래전에 뿌렸던 씨앗의 열매들을 수확하는 구간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대량 생산에 의한 마진 개선 효과도 이번 분기에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의 전사 마진율은 검정색 선이고, 그리고 자동차 사업부의 마진율은 빨간색 점선, 크레딧과 리스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코어 자동차 GPM은 주황색 짧은 점선입니다. 이번 테슬라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마진율 개선 효과였죠. 자동차 사업부의 코어 GPM이 지난 분기 13.9에서 이번 분기 16.4로 크게 좋아졌고, 자동차 사업부의 명목 GPM도 작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동안 이어졌던 18에서 19% 라인의 횡보를 깨고 19.8%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 그 자체의 실적만을 보는 오토 GPM, 여기서 크레딧과 리스를 뺀 값인데요. 자동차 사업부의 코어 마진율 개선은 크게 5가지에서 나왔습니다. 5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면 미국 공장에서의 2가지, 중국에서 2가지, 유럽에서 1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면 미국에서의 리프레시 모델 3 램프업 효과가 발생하면서 차량 한 대당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사이버트럭도 램프업 사상 처음으로 GPM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이제 4분기부터는 마진율이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가 상하의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한 대당 생산 비용이 역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여기엔 안 적혀있지만 실제로 어닝콜을 보시게 되면 로컬라이즈드 된 판매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판매 데이터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중국 비중이 이번 분기에 꽤나 많이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인도하는 구조를 늘렸기 때문에 역내 배송이 많아서 운임과 관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도 마진율 상승 효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기가베를린 내의 모델 Y 램프업을 통해서 차량 한 대당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FSD 매출 인식 326밀리언이나 규제 크레딧 739밀리언은 전사 및 자동차 GPM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FSD가 실제로 자동차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FSD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오기 전에 전기차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신제품 효과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도 계속해서 빠르게 신차를 발표하고 세그먼트별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마다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각 제품들을 차별화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테슬라는 대응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에게 기대하는 것은 섹터 성장성이나 매크로와는 별개로 신제품 출시 효과를 통해서 차량 판매 수요가 살아나는 그림일 것입니다. 모델 3 리프레시가 일부 효과를 내긴 했지만 전체 대부분의 판매량은 모델 Y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델 Y의 리프레시가 1분기에 있을 거란 내용이 좋았습니다. 거밍치는 최근 공급망 조사 결과 모델 Y 리프레시는 2025년 1분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모델 2 생산은 2025년 하반기쯤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델 2와 사이버캡이 이끄는 2025년 말의 두 번째 웨이브로 가기까지 돌다리로서 모델 Y 리프레시와 사이버트럭 양산이 받쳐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는 특히 사이버트럭 마진율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GP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전망치에서 크게 2가지 문장을 넣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잡아줬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자동차 인도량은 약간이나마 작년의 인도량을 상회하고 에너지 매출은 작년보다 YOY 100%보다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량 기준으로는 2023년에 180.8만 대 수준을 넘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에너지 매출도 100%를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볼 때 4분기에는 9.1GWh 이상을 인식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냈으며, 2025년에는 자동차 인도량이 20%에서 3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도 이것에 준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3분기의 마진율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공했으며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다운사이클을 끝내고 업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머스크가 2021년부터 말해왔던 FSD 가속의 시작점이었던 싱글스택이 버전 12.5에서 완성됐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모든 것에 대한 자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부정적이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버티브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버티브를 한국에 처음 소개드릴 때가 작년 8월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수주 성장의 가속화 시기를 지나 실적 성장의 가속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어닝콜의 특징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AI 램프업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한 점, 액친행각과 CDO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점, 열관리, 전원관리, IT 솔루션, 모듈러 제품,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말한 점, 신규 주문 추세나 백로그 및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2025년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신규 수주 가격이나 제품 실현 가격이 매분기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매분기 디테일을 체크하곤 하는데, 신규 수주는 매분기 좋은 편이고 매출 성장이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는 늘었으며, 특히 미국 외의 기업들에서 AI 제품군 수요가 크게 늘어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같이 나오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티브는 매출 비중상 데이터 센터 향에 75% 이상 노출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유일한데요. 전체의 매출 비중을 100%로 놓고 솔루션별로 분해해 본다면 전기 설비 분야가 매출 비중이 32%, 열관리 설비가 30%, 화이트 스페이스 쪽에 들어가는 서버렉이나 캐비닛 제품이 10%, 서비스가 23% 정도였습니다.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해주거나 고객 문의하는, 컨설팅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버티브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전기 설비에서는 16%, 열관리 설비에서는 2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겹치는 기업이 거의 없는 모습을 띠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의 각각 사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튼이라고 하면 각각의 사업부에서 워낙 시총이 크고 발전해 있기 때문에 전기 설비로 따지자면 빌딩 설비도 팔고 주택 설비도 팔고 유틸리티도 팔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도 주문이 와서 파는 것이고, 열관리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딩용 칠러도 팔고 유틸리티 장비도 팔고 주택용 에어컨도 팔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팔 뿐이지, 버티브처럼 처음부터 허니웰 CEO의 전략 하에서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공할 것이니 여기에 맞게 처음부터 엔지니어도 교육시키고 제품군도 엔드투엔드로 맞춰간 경우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 성장세로 전체 매출 성장이 결정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향 매출 비중이 75%가 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향 전력기기 혹은 냉각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튼이라고 해도 매출 비중 5%에서 15%를 넘기지 않고 존슨앤컨트롤스도 15%를 넘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워낙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성공한다고 해도 전사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버티브의 매출 성장률은 YOY 기준으로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이제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로 보여주면서 성장하는 구간을 겪고 있죠.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따로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성장에 대한 근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액센추어나 IBM, 서비스나우, 셉 등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는 기업들이 생성형 AI 컨설팅 수요 증가를 말하고 있었고, AI가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이 2분기에 70빌리언에서 이번 3분기에는 100빌리언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분기부터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AI 채택을 촉진하는 명령을 발표했고, 중동과 인도, 베트남에서도 소버린 AI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엔터프라이즈 및 소버린 AI 수요가 성장을 이길 거란 생각입니다. 버티브의 조정 영업이익률은 20.1%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영업이익률에서 아직의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3분기에도 영업이익의 포텐셜이 많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브는 2023년 11월 당시 인베스터 데이 때 2026년까지 장기 목표로 OPM 20%를 달성할 것임을 말했었는데, 현재 그 수준을 넘었으나 아직까지 상방룸이 많다는 의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버티브가 꾸준히 말하고 있는 버티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효과와 상업적 실행으로 인한 마진 성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버티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수준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TTM YOY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 분기부터 똑같은 37%를 기록했고, YOY 기준으로는 적어졌지만 지난 분기부터 한 분기 신규 수주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TTM 지표인 지난 4개 분기간의 평균 수주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버티브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TTM을 기준으로 수주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YOY를 기준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기별 신규 수주가 울퉁불퉁한 이유, 그리고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 AI 수요가 어떤지, 버티브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프콘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블랙웰 AI 수요가 더 많아진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픈 AI의 컴퓨팅 경쟁과
AMD의 MI300의 성능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TSMC는 이미 엔비디아의 큐리소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ROI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 생산성 1%의 향상은 ROI 1빌리언의 효과가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인 로켓랩 기업 분석은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및 서비스 시장에서 스페이스X를 제외한 발사체 중 64%를 차지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켓랩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손에 꼽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중형급 로켓인 뉴트론 발사에 대해서 다뤄봤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켓랩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인페이지 에너지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한 자료였는데요. 썬파워 파선이 일으킨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며 회복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턴어라운드 후에 매출 회복까지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가장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부분은 아무래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플랫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는데 썬파워와 유럽과 배터리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매출, 그리고 셀린과 셀스로에 대해서 구분해보시면 펀더멘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페이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요약하면 먼저 알린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분기에 4분기 자동차 인도량, 에너지 설치 규모를 전망하고 2025년의 성장률까지도 예측했습니다. 테슬라의 세컨 웨이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세컨 웨이브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일론 머스크 본인이 채워넣은 모습이었죠. 이번 분기에 자동차 마진율이 크게 3분기에 개선된 이유와 4분기에는 약간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 FSD 가속의 시작을 알린 12.5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티볼딩스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는데요. 요약하자면 모든 지역에서의 AI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엔비디아가 꼽은 AI 데이터 센터 성장의 핵심인 버티브는 이제 단연간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장기적인 자신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GB200 NVL72가 이끄는 액체냉각 개화의 시대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 점유율 1위, 데이터 센터 향 매출 비중 75%의 압도적인 기업으로서 버티브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할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